목을 맸는데 손톱이 부러져 있었다. 두 개였다. 단면이 새 것이었다. 죽기 직전에 부러진 것이다. 스스로 목을 매는 사람은 손톱이 부러지지 않는다. 경신년 늦가을이었다. 영남 어느 양반가의 새벽이었다. 서리가 처음 내리기 시작한 무렵이었다. 부엌일을 나온 늙은 종이 뒤뜰 별채를 지나다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손에 들고 있던 물동이가 땅에 떨어져 깨졌다. 대들보 한가운데였다. 흰 무명천에 목을 건 여인이 매달려 있었다. 21살 과부였다. 혼인한 지 2해 만에 남편이 열병으로 눈을 감았다. 그 뒤로 1년을 시집에서 홀로 살아왔다. 발끝은 땅에 닿지 않았다. 발 아래에는 디딤돌 하나가 단정하게 놓여 있었다. 치마 끝이 바람 한 점 없는 새벽 공기 속에서 가만히 쳐져 있었다. 가문의 결론은 빨랐다. 시아버지가 말했다. 우리 며느리가 죽은 남편을 따라 절개를 지킨 것이다. 마땅히 연려문을 세워야 한다. 시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였다. 사또도 서둘러 매장을 허락하려 했다. 그때 한 사람이 나섰다. 오작이었다. 검시 없이 묻을 수 없습니다. 단 한 번만 살펴보게 해주십시오. 오작은 시신을 살피는 검시관이다. 오늘날의 부검이다. 이 오작은 20해 동안 시신 곁에서 일해온 사람이다. 사또가 마지못해 허락했다. 별채에 도착했을 때 시신은 이미 내려져 있었다. 가문에서 먼저 손을 댄 것이었다. 오작은 아무 말 없이 시신 옆에 무릎을 꿇었다. 먼저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잠시 멈췄다. 입술이 푸르스름한 것은 목을 맨 시신에서 흔한 빛이었다. 그런데 얼굴빛이 좀 달랐다. 창백했다. 핏기가 너무 없었다. 목을 메어 죽은 시신치고는 지나치게 고요한 얼굴이었다. 잠들다 죽은 사람의 얼굴처럼 보였다. 그 다음 손을 살폈다. 그리고 멈췄다. 손톱 2개가 부러져 있었다. 부러진 단면이 새 것이었다. 죽기 직전에 부러진 것이었다. 손톱 끝에 가는 삼배실 몇 올이 끼어 있었다. 스스로 목을 매는 사람은 손톱이 부러지지 않는다. 무언가를 잡아챘거나 긁어낸 것이다. 발버둥친 것이다. 그러나 이상했다. 발버둥쳤다면 더 큰 저항의 흔적이 있어야 했다. 옷매무새가 흐트러지거나 손가락에 더 큰 상처가 있거나. 그런데 손톱 2개만 부러져 있을 뿐이었다. 저항이 약했다. 깊이 잠든 사람처럼. 오작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다. 잠든 것이 아니었다. 재운 것이었다. 결정적인 증거는 목에 있었다. 오작은 등잔불을 가까이 가져왔다. 시신의 목을 2 손으로 받쳐들었다. 천천히 한 번 더 살폈다. 자국이 2줄이었다. 하나는 목 중간을 수평으로 한 바퀴 감고 있었다. 깊었다. 고르게 박혀 있었다. 살아있을 때 끈으로 졸린 자국이었다. 다른 하나는 그 위에 사선으로 걸려 있었다. 한쪽이 귀 뒤로 비스듬히 올라갔다. 얕았다. 죽은 뒤에 매달린 자국이었다. 오작은 보찜에서 무얼록을 꺼내 펼쳤다. 조선의 검시관들이 현장에서 펼쳐보던 법의학 지침서였다. 의사 항목이 나왔다. 기록은 명확했다. 스스로 목을 맨 자결이라면 목에 자국이 하나뿐이다. 그러나 살아있을 때 끈으로 졸린 뒤 죽어서 매달린 경우에는 자국이 반드시 2줄 겹쳐 남는다. 하나는 졸린 자국, 하나는 매달린 자국. 이 2줄이 겹쳐 있다면 그것은 자결이 아니다. 살아있을 때 졸리고 죽어서 매달린 것이다. 이 여인의 목에는 2줄이 있었다. 오작은 보찜에서 곡주와 쌀식초를 꺼냈다. 2가지를 섞어 면포에 적셨다. 시신의 목 주위에 덮었다. 잠시 기다렸다가 걷어냈다. 등잔불을 가까이 가져왔다. 수평으로 난 첫 번째 자국 주위로 검붉은 빛이 또렷하게 떠올랐다. 무얼록에서 신육이라 부르는 것이었다. 살아있을 때 끈이 눌렸다는 뜻이었다. 심장이 뛰는 동안에 끈이 목을 눌렀기 때문에 피하 조직에 피가 새어나온 것이었다. 죽은 뒤에 매달린 2번째 자국 주위에는 신육이 없었다. 죽은 뒤에는 피가 돌지 않으니 멍이 들지 않는다. 오늘날 경찰이 보이지 않는 핏자국을 찾을 때 쓰는 시약이 있다. 루미놀이다. 500년 전 조선의 오작은 식초와 술로 그 일을 해냈다.
마지막으로 보찜에서 깨끗하게 닦은 은반지를 꺼냈다. 시신의 입에 넣었다가 꺼내 등잔불에 비춰보았다. 색은 변하지 않았다. 오작은 잠시 그 은반지를 들여다보았다. 은반지는 비소나 황 계열의 독에 닿으면 검게 변한다. 색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런 종류의 독이 없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오작의 머릿속에서 아까의 생각이 다시 떠올랐다. 잠든 것이 아니라 재운 것이었다. 은반지가 반응하지 않는 다른 것이 쓰였을 수 있었다. 조선에는 독이 아닌 약으로도 사람을 깊이 재울 수 있는 것들이 있었다. 산조인이었다. 대추씨를 볶아 달인 것으로 불면을 다스리는 데 쓰는 약재였다. 양을 늘리면 사람을 깊은 잠에 빠뜨린다. 은반지는 반응하지 않는다. 독이 아닌 약이기 때문이다. 오작은 자리에서 일어나 사또에게 보고했다. 목에 자국이 두 줄입니다. 하나는 살아있을 때 졸린 자국이고 하나는 죽어서 매달린 자국입니다. 살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여쭙겠습니다. 이 여인이 어젯밤에 무엇을 마셨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또의 얼굴이 굳었다. 수사를 명했다. 여기서부터 이 사건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오작이 확인한 것은 별채의 문이었다. 새벽에 문이 안에서 빗장이 걸려 있었다고 했다. 밖에서 들어온 사람이 어떻게 빠져나갔는가? 오작은 별채를 한 뼘씩 살폈다. 뒷벽 아랫부분에 살창이 있었다. 환기를 위해 낮은 벽면에 두는 작은 창이었다. 살창 틀 주위에 새 흙이 발라져 있었다. 최근에 손댄 흔적이었다. 몸을 낮추면 빠져나갈 수 있는 크기였다. 이 별채 구조를 손바닥처럼 아는 사람이었다. 집 안 사람이었다. 부엌을 살폈다. 아궁이 옆 선반에 탕약을 달인 흔적이 있는 작은 약탕기가 있었다. 안에 찌꺼기가 남아 있었다. 오작은 그 찌꺼기를 손끝으로 찍어 냄새를 맡았다. 산조인이었다. 종들을 불러 물었다. 어젯밤 여인이 무엇을 마셨는가? 한종이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다. 저녁 늦게 시어머니가 직접 탕약을 들고 별채로 갔다고 했다. 잠이 안 온다는 며느리를 위해 다려왔다고 했다. 여인이 다 마시는 것을 보고 나왔다고 했다. 한 사람이 직접 약을 들고 별채로 간 것이었다. 그 사람이 살창의 위치를 알고 있었다. 안방에 삼배끈이 있었다. 수사가 좁혀지자 종들의 입에서 더 많은 조각들이 흘러나왔다. 이 여인은 남편이 죽은 뒤로 시어머니와 사이가 더 나빠졌다. 시어머니가 여러 차례 친정으로 돌려보내겠다고 했는데 여인은 버텼다. 이유가 있었다. 친정아버지가 딸을 시집 보낼 때 따로 챙겨준 토지 문서가 있었다. 전답 6마직이었다. 여인의 이름으로 된 것이었다. 여인이 살아있는 한시댁이 손댈 수 없었다. 그러나 여인이 죽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자식 없이 죽은 과부의 재산은 시댁으로 넘어갈 수 있었다. 더구나 그 죽음이 연료로 기록되면 가문은 명예와 토지를 한꺼번에 얻게 된다. 한 사람의 목숨을 대가로 한 거래였다. 오작은 별채 살창 안쪽 바닥에서 가느다란 삼배실 조각을 찾아냈다. 시신의 손톱에서 나온 실과 나란히 놓았다. 같은 종류의 삼배로 보였다. 안방 배틀 옆 끈 묶음과도 같은 것이었다. 끈 묶음의 한 끝은 최근에 잘려나간 흔적이 있었다. 시어머니를 불렀다. 오작이 약탕기, 끈 묶음 두 조각의 실을 시어머니 앞에 차례로 내려놓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시어머니의 눈이 그것들을 하나씩 보았다. 그때 몸종이 입을 열었다. 사실은 그날 새벽에 시어머니가 자리를 비웠다고 했다. 돌아왔을 때 차가운 물에 두 손을 씻고 있었다고 했다. 한겨울 새벽이었다고 했다. 무섭고 이상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했다. 시어머니의 눈이 감겼다. 오랫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시어머니는 며칠 전부터 산조인을 구해두었다. 범행 전날 저녁 직접 탕약을 달여 별채로 들고 갔다. 여인이 모두 마시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왔다. 한밤중이 지나 여인이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뒤 안방에서 삼배끈 한 토막을 잘라 품에 넣었다. 살창을 통해 별채로 들어갔다. 깊은 약기운에 빠진 여인의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끈을 수평으로 목에 감아 양쪽으로 당겼다. 여인은 약기운 속에서 잠결에 몸부림쳤다. 크게 저항할 힘이 없었다. 두 손이 장판을 긁었다. 손톱이 부러진 이유였다. 끈의 삼배실 몇 올이 손톱 끝에 끼어든 이유였다.
여인이 늘어지자 흰 무명천을 가져와 목에 감고 대들보에 걸었다. 디딤돌을 발 아래에 놓았다. 옷매무새를 정리했다. 살창을 통해 나왔다. 안방으로 돌아가 손을 씻었다. 새벽이 오기 전이었다. 사용한 끈은 이튿날 아궁이에 넣어 태웠다. 그러나 약탕기를 치우지 못했다. 잘린 끈 묶음이 그대로 걸려 있었다. 바닥에 실 조각이 남아 있었다. 손톱에 실이 끼어 있었다. 죽은 자는 3가지 흔적을 남겼다. 처녀의 정절도 아니었다. 가문의 영광도 아니었다. 그저 토지 6마직이었다. 그것이 한 21살 과부의 목숨을 끊은 진짜 이유였다. 20해 동안 시신 곁에 있으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다. 가장 치밀한 살인은 언제나 가장 가까운 사람의 손에서 나온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은 언제나 자신이 완벽하다고 믿는다. 그 믿음이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 죽인 자는 죽은 자의 몸에 자신의 흔적을 새긴다. 끈을 태워도 살창을 닫아도 약탕기를 씻어도 목에 겹쳐난 2줄의 자국은 지워지지 않는다. 산 자의 혀는 거짓말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죽은 자의 살갗은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이 사건이 500년 전 이야기라고 해서 먼 나라 이야기라고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1970년대, 1980년대 가난하고 좁은 방에서 살림을 꾸리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도 며느리의 죽음은 종종 자결로 처리되었습니다. 시집살이를 견디지 못해 스스로 택한 죽음이라는 말이 덮개처럼 씌워졌습니다. 가문의 체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웃의 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의심할 도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500년 전 그 양반가와 달라진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금도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죽음 중에는 처음에 사고나 자살로 신고되었다가 뒤늦게 사건으로 뒤집히는 경우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먼저 신고하기 때문입니다. 문을 잠그고 알리바이를 세우고 눈물을 흘립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것을 믿습니다. 가족이니까요. 설마 가족이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신은 그 설마를 믿지 않습니다. 오늘날 법의학은 500년 전 오작의 식초와 술 대신 정밀한 시약과 현미경과 유전자 분석을 씁니다. 끈의 섬유 하나에서 제조사를 추적하고 손톱 밑에 세포 하나에서 가해자의 정보를 뽑아냅니다. 도구는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원리는 같습니다. 죽은 자의 몸에서 산 자의 흔적을 찾는 일입니다. 오작이 20해를 시신 곁에 살며 지킨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사또의 눈치를 보지 않고 가문이 압력에 굴하지 않고 무얼록의 기록만 따라갔습니다. 은반지가 깨끗하다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저항이 적었는가? 왜 이렇게 얼굴이 고요한가? 끝까지 물었습니다. 5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가족 안의 죽음이 조용히 덮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을 막는 것은 정밀한 장비만이 아닙니다. 당연해 보이는 죽음 앞에서 한 번 더 묻는 사람입니다. 가문의 명예와 한 사람의 진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무겁다고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십시오. 산자의 혀는 거짓을 말할 수 있지만 되살아난 시신의 살갗은 더 끔찍한 진실을 말합니다. 다음 영상 조선판 좀비의 실체를 마주하시기 바랍니다.